자, 3부 이어갈 건데요.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또 나섰는데요. 아니, 거길 뒤지면 그때 법인카드 관련된 증거가 지금 뭐가 나와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관련 자료도 20여 건을 제출을 했다. 이거는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이게요, 수사도 아니고 그냥 털기만 털어보고 가서 괜히 사람들만 들쑤셔보는 거지.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증거나 기소나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것만 반복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기사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경기도청도 옮기고 컴퓨터도 바꿨어요. 근데 왜 거길 털려고 하냐고. 3년 전 법인카드야. 도대체. 배 씨가 그만둔 지가 3년이 지났어.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옛날 골방을 가서 압수수색하는 게 뭔 의미가 거기 있냐고. 털어보는 거야, 계속. 주인도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아, 그럼 새 세입자는 짜증 지대로지. 당연하죠. 도대체 여기 무슨 간첩이 살다 갔길래 3년 전 일로 아직까지 오냐고. 아우, 좀 제발. 징글징글하다. 야, 인간이 해라, 좀. 그래서 지들이 하다가 너무 오래 하니까 네.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하다가 야, 중앙지검에서 그때 할 때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온 거야. 나 그때랑 달라. 그리고 와갖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가 가는 거야. 와, 검사 수사관 40여 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카드 그거를 관련해서 40명이 가냐고. 아니, 그냥 카드 회사에 그냥 좀 표 달라고 해. 아니, 왜 경기도청에 가서 하냐고. 그 당시에 기록해놓은 장부 봐. 그냥 업무 일지 봐. 그리고 이거 옛날에 안 했어요. 계속 했어. 그전에도 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디올 나오면 또 뭔가 있어야 되고. 덮으려고. 뭐가 하면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면 이거. 이 사람들을 할 이유가 40명을 디올 보관해놓은 창고로 보내라고 그럼 차라리. 그럼 먼지라도 털고 오라고 도움이라도 되잖아. 아유. 아니, 도대체 디올 관련해서는 가타부타 답도 안 하면서 법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도 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몰아치고 있냐고. 그리고 뭐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대. 진짜 제정신인가? 아유. 아니, 어우, 그리고 그래서 유용했다고 하는 금액이 7만 5천 원? 7만 8천 원? 7만 8천 원인지 10만 얼마인지 뭐. 아무튼 그래, 본인까지 합쳐갖고 10만 원이라고 치자. 디올 300만 원짜리 백에 비하면 3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뭔 수사를 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돼. 김혜경은 그 당시 관련해갖고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오로지 관련돼 있는 당사자 진술만 갖고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동영상이 있잖아, 김건희는. 거기다 대놓고 인증도 했잖아, 이 객단 부인이. 응? 아, 객단 부인이요? 요즘 새별명이에요, 객단 부인이라고. 어쨌든 이 기자가 질문하는 거 봤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이거 털고 갈 생각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거 안 털면 계속 압수수색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김동연이 어떻게 털어? 없던 죄를 인정해야 되면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협박한 거라고 봐. 그 기자가.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가 뭔데? 네가 뭔데? 검찰인 줄 알고 지가 검찰인 줄 알고 나는 협박한다고 봐. 검찰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미친놈인 거야? 그래서 아니 네가 이걸 해주면 우리 압수수색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기자 입에서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빡쳐가지고 막 얘기했잖아. 이게 저기 샌드위치 값 쫓아다니지 말고 뭐 샴푸 값 요즘 최근에 또 추가했더만 일제 샴푸 샀다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더라고요. 일제 샴푸를 산 법인카드 기록이 없는데 이재명이 일제 샴푸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카드로 샀을 거라는 의혹에서 시작한 추리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뭐 증거가 아무건 없어. 있었으면 옛날에 나왔어요. 증언만 있는데 증언자만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 꼬라지를 또 그 사람 또 책 썼더라고 무슨 하여튼에서 뭐 국회에서 뭐 그게 김태우랑 똑같은 거야. 그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북콘서트를 하고 있더라고. 하고 난리가 났어.
김혜경의 뭔 진실인가 뭐 해가지고. 이재명이 몸통이다, 뭐, 어쩌고 그래가면서 몸통으로 샌드위치에다가 야채를 추가해서 먹고, 법카를 썼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로 책을 썼대요. 너무 웃긴다. 야, 박대영 기자 김밥 2줄만큼이나 웃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다니까? 야, 제보자 진짜.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서 무조건 진술을 이상한 말을 해. 증거는 없어. 근데 그 사람 해가지고, 이재명 공격객의 유동규. 그 다음에 그전에는 김태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조명현 씨? 똑같은 거야.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업무 시간에 성남 가갖고 500만 원어치 한우 사 먹고 오는 놈들 관련된 특활비나 법카는 거들떠도 안 보면서 다 해서 10만 원 갖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1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해당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액수를 또 기사에서 안 씁니다. 그냥 법카 유용이라고 써요. 엉망진창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기울어진 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왜 디올은 왜 건의는 라는 답이 자꾸 질문이 국민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디올하고 엑스포 때문에 8.5% 지지율이 빠졌어요. 디올 어디 갔냐? 진짜 디올 어디 갔냐? 디올 어디 갔냐고. 자, 마지막 뉴스 좀 정리하겠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네. 네, 올해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500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이렇게 많더라고요. 총 512곳이 이제 폐업을 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가 111곳이고요. 서울이 100곳으로 이 두 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그쪽에서 많이 헤쳐먹었는데 일거리가 아니, 없다는 아니, 있어요. 거죠. 네. 건설사가 몇 개예요? 뭐 이름만 붙이면 그냥 다 건설사 할 수 있어요? 뭐 아직도 2천여 개의 건설사들이 살아있죠. 잠깐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먹고는 살아요? 공사 하나씩은 해요? 다 하죠. 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건설 면허를 갖고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이제 하도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제 원청의 큰 업체들, 태영이나 이런 애들은 태영을 예로 들게요. 태영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SBS를 동원해갖고 경기도를 협박해가지고 경기도에서 1년에 나오는 공사가 한 12~13개 있다 그러면 8, 9개를 지들이 땁니다. 그러면 그 공사 비용만 하더라도 15조, 20조 되는 금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따는 순간 그냥 30%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한 6, 7조를 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밑에 있는 쪼무라기 종합건설사들한테 나눠서 재하청을 줍니다. 30%를 뗀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 재하청을 먹기 위해서 태영이랑 손 벌렸던 이른바 태영은 SBS를 갖고 있는 거고 조그만한 지역 신문사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와갖고 태영한테 야부리를 떨죠. 그런 애들이 또 많아요. 그럼 태영이 예를 들어 6개 업체가 입찰하는데 A라고 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럼 A라는 업체가 이걸 먹어서 혼자 다 먹느냐? 아니에요. 입찰해서 자기한테 입찰을 받을 수 있게끔 말하자면 양보를 해준, 그러니까 단합을 하는 거죠. 단합을 한 건설사들한테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일정 부분의 사례금을.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A, B, C, D, E가 태영이 맡은 공사들을 나눠서 수주를 하게 되고 그 수주 과정 중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일단 양보비를 받는 거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양보비를 주고 자기도 그 공사를 해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재하청을 또 줍니다. 네. 거기서 25%를 까고. 그럼 일단 이제 공사비가 처음에 100%로 줬는데 나중에는 50%. 55%를 갖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5% 갖고 공사를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청은 아예 못 그 받는 밑에 거죠. 있는 이제 하청 업체들도 공사를 하다가 어려워지면 밑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제 철근이나 막 각 파트별로 해갖고 공사를 나눠줬다가 공사가 어려워지면 떼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청한테 가갖고 돈 주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청 준 거니까 그 업체에서 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사와 종합건설사는
국가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건설 공사가 나왔을 때 이미 45%를 지들끼리 마진으로 떼먹고 공사는 실제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백해무익한 것들이에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와. 얘네들이 없어도요, 건설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물론, 설계나 기획이나 감리나 행정적인 부분 안에서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실제적인 시공 능력을 얘들이 발휘해갖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건설 구조에 카르텔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업체랑 한번 연결돼 버리면, 영원한 종속의 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큰 업체의 일은 나 혼자 먹고 산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직원만 먹고 산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밑에 딸려있는 떨거지들을 다 미겨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항상 일정한 수주량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매출을. 근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거를 광급공사에만 의존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오는 공사만 유지하면 매년 일정량의 어떻게 됐거나 그게 나오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말 그대로 태형이나 이런 태형 같은 데는 언론사 앞세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언론 쥐고 있는 이런 토목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따먹는 거야. 전라도 거 따먹는 애들, 충청도 거 따먹는 애들, 다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광급공사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신규로 지을 수 있는 SOC, 신규 건설이 웬만한 거 거의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김건희처럼 갑자기 고속도로를 내어라라고 하는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껴주지 않는 이상 어떤 도에 갑자기 예산이 확 늘어나고 평상시에 안 짓던 도로를, 없던 도로를 막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뭘로 돌았냐면 민간 사업으로 돈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한테서 땅을 사거나 지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걸 분양해서 팔아먹으면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자, 정부 물량이 주는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점점 더 수익성이 나빠지고, 이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규 부양이 거의 제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라 꼴이 돌아가고 정부가 꾸준하게 경기를 부양을 해가지고 신규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수요자들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도 빚에 못 이겨갖고 집을 날리는 상황이라 일체 민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4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 지어서 만들어준 거는 정말 수십조 원을 들여갖고 아파트를 사주고 대출을 막 밀어주고 부어줘가지고 기존에 2, 3년 전에 지어진 것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캄프라치를 해줬어요. 커버를 해줬더니. 네, 부도 안 나도록 뭐 환매를 해주거나 뭐 지원을 해주거나 어떻게든 해갖고 돈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로 지으려고 하는 거는요, 허가를 내도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왜냐면 수익성이 없다는 걸 알거든. 분양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 돈 빌려줬다는 떼일 게 뻔하구나, 부도나는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가 현재 영동대교 앞에 있는 크로바 호텔이에요. 예전에 크로바 호텔이라고 지금은 재건축해가지고 주상복합 건물을 올린다고 그래갖고 막 평당 1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올린다고 공사 허가를 내갖고 이거를 허가를 냈는데, 여기에 평당 1억이요? 네. 왜냐면 최고급 아파트로 해갖고 가는 거니까 거의 평당 1억 정도 분양가가 나올 거다 생각한 거야. 강남 요지 중에 요지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 TF가 은행에서 거절당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제일 부자들이 살 건물에도 지금 이게 분양 안 될 거다, 이 주택경이 이걸로 안 된다라고 은행이 거기에 대한 대출 심사를 보류할 정도로 지금 건축 분양 시장이 완전히 얼어 죽은 거야.
결국 이렇게 되면 폐업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감당을 못하니까 일단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설사들을 폐업시켜놓고 사람들 다 잘라놓고 관리직 직원들 유급 휴가 줘놓고 지금 신문사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사업이나 다른 이권 찾아볼 거 없을까 더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SBS나 기존에는 뭐 호반건설이나 뭐 이런 그 언론사들을 끼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보다 윤석열한테 더 충성해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벌어먹는 보리가 40이 자기 몫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깡통을 차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0도 끊기지 않아야 되지만 모자란 돈을 어떻게든 정부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건설업 때려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업종을 만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이 한파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건설업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 SBS가 지금 미디어넷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76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이 SBS의 현재 불량 채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그 못 팔고 있는 아파트들부터 공사 못하고 중지돼 있는 거 기타 등등 해갖고 불량 채권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멈춰 있는 돈들이 1조 원이 거의 근접할 정도의 금액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큰 건 GS고 뭐 더 위험한 건 롯데건설이기도 합니다만 태영도 지금 깐닥깐닥한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5천억 이하, 최소한 3천억 이상의 자구책을 어디서 구하지 않으면 태영도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SBS 자체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SBS가 성렬아 충성할 테니까 3천억만 내가 어디서 땡겨줘 라고 했을 때 성렬이가 그래 네가 나한테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널 땡겨줄게 라고 할까요? 야 SBS 좀 있으면 넘어가는데 너 이거 미리 땡길래? 라고 이걸로 딜을 칠까요? 저는 SBS가 이 경설 경기 부진에 의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매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집어갈 거냐? JTBC를 던진 삼성이 집어가지 않을까. KBS2를 노렸던 네. 삼성. 그냥 민영방송 갖고 가는 차원에서 SBS를 노리는 게 아닐까. 왜냐면 옛날에 TBC의 후신이기도 하니까 맡겨놨던 거 찾아오는 느낌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느낌. TBC로? TBC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 SBS 해갖고.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얼마에 살 얼마인데? 필요가 없죠. 부채만 떠안으면 되니까. 부채가 3천억 원? 아마 아니죠. SBS 자체 부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SBS가 태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까는 게 아니에요. 저는 SBS가 조만간 매각 내지는 어떠한 형태의 외부 뭐 출자 같은 걸 받아서라도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지경에 온다고 치면 그랬을 때 좋은 조건으로 말하자면 경영이 괜찮다. SBS 방송사로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크게 손실 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뭔가 지금 SBS 지주사를 우량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태영은 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태영이 망해가는 과정에 윤석열이 의리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은 태영과 SBS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저 새끼 잘 버티네 그러면서 더더욱 망해라라고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종합건설사들이나 원청 대형 업체들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건설 기술이라든지 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건설 노동자들이나 건설 기술자들이 막 해외로 대폭 유출돼 버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다만 파일을 나누던 대가리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종합건설사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큰 회사들로 통합이 되는 거죠, 일거리가. 그래서 이 원청 하청 구조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진짜 정부가 달려들어서 그 근본적인 이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또 걔들은 나름대로의 또 그 명분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역할이나 비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이 이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아니라 공룡만 살아남고 이 중자들 이른바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등치만 키웠던 부실한 건설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다 정리되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다시 정상화의 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태영이나 구영이나 이런 애들이 3부는 특별한 정치적으로 가는 경우지만 해외에 나가서 해외 건설을 해갖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얘네들 할 수 있는 그저 나라 안에서 두더지처럼 나라 땅 파먹고 그 안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난리 날 일이에요. 지가 갖고 있는 부지들 갖고 빨리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으면 되니까 개발 허가만 넣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지을 돈도 없고 지어봐야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건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구조조정과 효과를 이뤄내길 바라면서 그 와중에 SBS와 태영은 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전망해 봅니다. 윤석열 무능 덕분에 이 건설사들이 정리되나요? 그렇죠. 네. 참. 사실 그동안 우리 건설 경기에 있어서 큰 몫을 해온 것도 사실 중국 자본이었어요. 네. 우리 그 비싼 아파트들이나 강남의 고급 주택지들 이런 데들 분양하는 데 있어서 여기 큰 아파트들 같은 데 있어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했던 역할들도 꽤 컸고, 그게 대부분 중국계였거든요.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걔들도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글로님께서 17번 모아서 우리가 사면 좋겠습니다. 꿈 같아도 정의로운 방송국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송 작가의 마을을 밀어주시면 제가 조만간 상장을 해가지고 SBS 인수 딱 좋네요. 송 작가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네. 이게요. 우리 방송 이름도 안 바꿔도 돼요. 그냥 SBS로 그래요? 가면 돼요. 예, 네. 그 방송국을 사더라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꼭 그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등에다 칼을 꽂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 다 자를 거니까. 자르면은 언론 노조가 나서가지고 난리 날걸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난리 나면 어떡할 건데요, 지들이? 그리고 나머지 네. 그 기레기들도 다 합심해가지고 저 SBS 죽여야 된다고 난리 칠걸요? 네, 그러라고 하든가 말든가요. 자, 그래서, 그동안 저는, 꾸준하게, 그, YTN을 노려왔습니다만, YTN 유진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없는 걸로 됐어요. 네? 이거 안 되는 다시 걸로. 또 하겠죠, 언젠가. 또 한다고? 네. 왜냐면 남는 주식이 다 공기업한테 있는데 어떤 놈이든 손 안 되겠어요? 아무튼, SBS를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명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송작가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바꾸면 SBS가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